34장 1946년 9월 30일 그는 새벽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한밤중에도 허기진 배를 움켜쥐며 몸을 뒤척이던 그는 하에 뜨기 전 어둠 속을 뚫고 철도청 앞거리로 나왔다. 시위대는 이미 모여 있었다. 노동자, 학생, 농민, 그리고 길을 잃은 시민들까지 모두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하나의 걸음을 떼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었다. 거리는 어둑했고 아침 공기는 차가웠다. 그러나 그들의 목소리는 뜨거웠다. 만여 명의 시위대가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앞으로 나아갔다. 누군가는 임금 인상을, 또 다른 이는 해고 반대를 외쳤다. 노동 자유 보장, zreniya 쌀 배급 확대, zreniya 민주이사 석방하라, 쉥, 미군은 조선에서 나가라. 이러한 외침들이 뒤섞여 소용돌이처럼 서울 도심의 공기를 휘저었다. 함성은 서로를 북돋우고 마치 언젠가 반드시 오리라 믿는 더 나은 세상을 부르는 주문 같았다. 그는 맨 앞줄에 서 있었다. 주름진 작업복에는 기름때와 오래 묵은 땀 자국이 얼룩져 있었다. 밤낮 없이 수고했으나 입에 풀칠하기조차 힘든 세상이었다. 가족을 살리기 위해, 동료를 지키기 위해 그는 이 자리에 섰다. 현수막을 잡은 손바닥에는 쥐어짠 땀방울이 스며들고 있었다. 주위의 얼굴들을 잠깐 돌아보면 지친 눈빛 속에서도 서로를 믿는 뭉클한 의지가 엿보였다. 모두가 각자의 이유를 가슴에 품고 그러나 공통의 염원을 외치고 있었다. 어느새 시위대의 행렬은 도심 한복판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들 앞에 나타난 장벽은 너무나 노골적이었다. 탱크 10대 남짓 미군의 철갑 수레들이 하늘과 맞닿을 듯 우뚝 서 있었다. 그 뒤로 줄지어 선 2천여 명의 무장 경찰들은 먹구름 같은 존재로 시위대의 진로를 가로막았다. 저마다 총을 손에 쥐고 헬멧 아래 깃든 눈동자는 살얼음 같은 긴장감이 어려 있었다. 철제 궤도 위를 긁는 탱크의 금소금이 도시의 공명처럼 울렸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드높던 구호가 멈칫했다. 일순간 모든 목소리가 사라지고 무거운 침묵이 거리의 주인이 되었다. 그 어느 쪽도 먼저 움직이지 않았다. 시위대와 탱크 사이에는 인화성 기름처럼 팽팽한 긴장이 흘렀다. 둘 중 하나가 불꽃을 일으키는 순간 폭발할 것이 분명했다. 그때 시위대 어딘가에서 작고 여린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아이의 울음소리였다. 그 가느다란 울음은 거대한 도시 한복판에서 낯설게 울려 퍼지며 쇳덩어리 같은 긴장을 깊이 파고들었다. 그 소리는 모두를 일깨웠다. 거대한 정치의 경랑 속에 짓눌린 삶의 연약함, 총구 뒤에 숨은 두려움, 그리고 그 이면에 포기할 수 없는 희망을 되살리는 소리였다. 현수막을 잡은 노동자는 저도 모르게 숨을 삼켰다. 뒤를 돌아보니 수십, 수백, 수천의 시선이 자신을 향해 있었다. 모두가 두려웠지만 동시에 굴하지 않았다. 지금 뒤로 물러서면 그들은 다시 배고픔과 억압 속으로 되돌아갈 뿐이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그들 가슴 어딘가를 조용히 움켜쥐고 있었다. 이 길 위에서 그들은 서로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는 다시 앞을 바라보았다. 탱크의 포신은 서서히 시위대를 향해 돌아가고 있었고 경찰들의 손가락은 언제라도 반가쇠를 당길 기세였다. 하지만 그는 앞으로 나아갔다.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마치 그의 발걸음에 맞추듯 앞줄의 동료들이 따라 나섰다. 누군가는 다시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다. 임금 인상, 해고 반대, 노동 자유 보장. 묵직한 목소리가 다시 거리를 울렸다. 철의 포신이 낮아지고 경찰들의 어깨가 경직되었지만 시위대의 목소리는 점차 커졌다. 그들의 결기는 바람을 갈라내듯 거리 전체를 뒤덮었고 무거운 공기 속에서 금이 가기 시작했다. 탱크와 총구에 맞선 그들의 신념은 비록 아직은 약하고 흔들릴지라도 서로를 지탱했다.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심이 그들의 발걸음을 이끌었다. 어둑했던 거리는 이제 함성으로 다시 가득 찼다. 그들의 외침은 단지 요구사항을 나열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비틀린 세계를 바로잡으려는 혼신의 의지였다. 철강으로 무장한 권력과 침묵을 강요하는 총구 앞에서도 아이의 울음소리가 일가운 인간다움은 그들을 묶어주는 끈이 되었다. 이들은 비록 당장 이 싸움에서 이길지 질지 알 수 없으나 그들의 결의는 저 포신 뒤에 숨은 두려움보다 컸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 거리에서 시작되었고 이 거리에서 쓰여 나갈 것이었다. 투박한 손으로 쥔 현수막, 메마른 목을 적시는 뜨거운 구호, 그리고 등 뒤에 선 무수한 사람들의 흔들림 없는 신념, 그 모든 것들이 얽혀 이 순간을 소설처럼 수놓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작은 울음소리에 다시 가슴을 다잡으며 한 걸음 더 내디뎠다. 35장 1946년 10월 1일 대구역 앞 가을 해가 부드럽게 내려앉은 거리 위로 수천 명이 이마에 땀을 흘리며 행진하고 있었다. 오래된 와플 모양 타일이 깔린 광장 주위로 군중들이 빽빽하게 들어찼다. 쨍한 가을 햇빛 아래 반짝이는 피켓과 현수막들 위에는 노동자의 염원과 민중의 바람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임금 인상, 해고 반대, 노동 자유 보장, 쌀 배급, 민주이사 석방하라, 미군은 조선에서 나가라. 이 구호들이 섞인 함성은 지붕 없는 대극장에서 터지는 함성처럼 대구역 광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울긋불긋한 낙엽들이 사람들의 발밑에서 부서지고 바람 한 점 없는 가을 공기는 얇은 연기처럼 구호 사이사이를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시위대와 맞선 자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 수천의 군중 앞으로는 100여 명 정도에 불과한 무장한 경찰대가 서 있었다. 그들의 헬멧은 반질반질 윤이 났고 총을 움켜쥔 손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지휘관으로 보이는 인물이 나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시위대는 해산하라. 해산하지 않으면 발포한다. 경고의 목소리가 허공을 가르며 울렸지만 시위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들의 요구는 오래 쌓인 고통과 굴욕, 배고픔과 억압에서 나온 것이었다. 한 발 뒤로 물러서는 순간 그동안 쌓아온 모든 각오와 희망이 허물어질지도 몰랐다. 선두에 선 이들은 더욱 큰 목소리로 외쳤다. 임금 인상 해고 반대. 경찰들의 얼굴에 맺힌 긴장감이 한순간 진동했다. 그때 떨리는 손가락 하나가 반가쇠를 당겼다. 탕탕탕. 순간적으로 울려 퍼진 총성에 시위대는 숨을 죽였다. 마치 시간이 잠시 멈춘 듯 사람들은 서로를 돌아보았다. 총알은 어디론가 사라졌고 다행히 아무도 쓰러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 공포스러운 소리는 앞으로 다가올 파국을 예고하고 있었다. 두려움이 가슴을 움켜쥐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더 크게 목소리를 냈다. 쌀을 달라. 친일 경찰 해산하라. 그들의 외침은 도망치지 않았다. 경찰의 총부리 앞에서도 뒷걸음치지 않는 그 결기. 이윽고 시위대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하자 경찰들은 제자리에서 흔들렸다. 지휘관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지만 이번엔 조금 떨리고 있었다. 해산하라. 다가오면 즉시 발포한다.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위대는 멈추지 않았다. 돌연 또다시 총성이 울렸다. 탕탕탕. 놀란 시위대 일부가 몸을 숙였다. 선두에 있던 몇몇이 땅에 놓여있던 돌멩이를 쥐고 경찰을 향해 던졌다. 그때부터는 무언의 격돌이었다. 돌팔매질과 총성, 비명과 울음이 뒤섞였다. 탕탕탕탕탕탕. 연이은 총성의 거리 한복판이 화약 연기로 흐려지고 귀를 찢는 비명이 가을 하늘에 퍼져나갔다. 지휘관이 사력을 다해 외쳤다. 사격 중지, 사격 중지하라. 하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다. 선두에서 외치던 시민 여러 명가량이 총에 맞고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붉은 피가 흘러나와 광장 바닥을 물들였고 다급한 외침과 오열이 공기를 찢었다. 살려야 한다. 의사를 불러와. 부상자를 부축하는 사람들, 피투성이가 된 현수막, 깨진 돌멩이와 함성이 뒤섞인 혼돈 속에서 다른 이들은 울음을 참을 새도 없이 다시 앞으로 나아갔다. 이제는 분노가 그들을 이끌었다. 그들의 손에 쥔 돌멩이는 단순한 화풀이가 아니라 삶을 지키겠다는 마지막 징표처럼 보였다. 분노와 슬픔에 찬 시위대가 일제히 경찰을 향해 밀려들자 경찰대는 당황하며 뒤로 물러났다. 지휘관의 명령이 갈라졌다. 퇴각하라. 모두 퇴각. 경찰들은 총을 움켜쥔 소나기에 식은땀을 흘리며 허둥지둥 뒤돌아 달아났다. 총구를 겨눴던 이들의 발걸음은 더 이상 매섭지 않았고 겁에 질린 눈빛으로 뒤를 돌아보며 도망쳤다. 광장에는 떨어진 피켓과 현수막, 피투성이의 시민들, 의식을 잃은 부상자들만이 남았다. 이제 갓 중천에 오른 가을 해가 연기 사이로 엷게 비치고 있었다. 이 환한 계절 아래 화약 냄새는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다.
살아남은 이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울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눈물은 단지 슬픔뿐 아니라 언제 다시 일어설지 모르는 결기의 씨앗이기도 했다. 대구역 앞 이 광장에 흩어진 돌멩이와 굳은 피 자국, 불타는 연기 속에서 조용히 또렷해지는 것은 그들의 목소리였다. 외침은 총구 앞에서도 죽지 않았고 분노와 슬픔 속에 피어난 결의는 앞으로의 역사를 다시 쓰기 위해 도도히 흐를 것이다. 36장 1946년 10월 5일 대구는 이미 불타고 있었다. 이른 가을이었지만 거리에는 아무런 낭만도 남아있지 않았다. 하늘은 짙은 회색 연기에 덮여 있었고 거리마다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함성과 비명으로 울렸다. 경찰서 앞 광장은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불길에 휩싸인 경찰서 건물은 새까만 뼈대만 남기고 서서히 무너져 내렸고 관공서와 공공시설 역시 화염과 파편 더미 속에 모습을 감추었다. 문득 부서진 창문 사이로 새어나오는 누런 불빛과 매캐한 연기가 바람을 타고 번져나갔다. 철수가 대구경찰서 앞으로 다가왔을 때 그 역시 상황의 심각성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길거리를 메운 사람들은 모두 격앙되어 있었다. 누군가는 울분을 토하며 하늘을 향해 욕설을 퍼붓고 또 다른 이는 돌을 집어들어 어디론가 던지고 있었다. 안전한 곳은 이미 없었다. 시민들은 그저 분노를 이끌어낼 대상과 대상을 가릴 겨를도 없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경무부 수사과 이철수 경감입니다. 도대체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사람들은 왜 이토록 화가 난 거죠? 철수는 신분증을 꺼내 들고 목청을 높였지만 대답 대신 들려오는 건 불타는 건물의 타닥거림과 먼 곳에서 울려오는 함성뿐이었다. 마침내 부서진 벽 뒤편에서 한 경위가 지친 얼굴로 모습을 드러냈다. 경위의 경찰 제복은 이미 먼지와 그을음으로 얼룩져 있었고 눈가는 피로와 절망으로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서울에서 내려오신 겁니까? 지원군은요? 상부 명령은 대체 뭡니까? 경위는 비틀거리며 철수에게 물었지만 그 목소리는 이미 폐색이 짙었다. 철수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다. 아닙니다. 저는 정보조사차 내려온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는 무언가를 파악하고자 안간힘을 썼다. 짙은 연기 사이로 희미하게 비치는 혼란한 군중들, 허물어진 건물들, 그리고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절규하는 목소리가 그를 조여왔다. 경위는 짧은 한숨과 함께 냉소적인 웃음을 흘렸다. 뭐겠습니까? 빨갱이들이 폭동을 일으킨 거죠. 철수는 얼굴을 찌푸렸다. 앞에 펼쳐진 광경, 굶주림과 절망에 찌든 저 많은 사람들이 모두 이념에 사로잡힌 빨갱이란 말인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 저 많은 사람들이 다 빨갱이라니요. 전국에서 시위가 벌어진다면서요. 철수의 음성이 약간 떨렸다. 그는 비틀어져가는 이 상황의 본질을 알고 싶었다. 경위는 어깨를 늘어뜨리고 고개를 저었다. 부산, 서울, 전라도, 경상도 사정은 다 비슷하겠죠. 먹을 것도 없고 전염병이 돌고 불만이 터질 때 누군가가 그것을 부추기고 친일 잔재가 어쩌니 미군이 문제니 떠들어대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무지렁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우리야 명령대로 막으려 했지만 총성이 울리고 사람들이 쓰러지고 이제는 누가 누구를 향해 분노하는지도 모를 지경입니다. 철수는 다시 한번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머릿속이 소용돌이쳤다. 그에게는 지금 이 혼돈의 핵심이 무엇인지, 무엇이 정말 문제인지 파악할 겨를도 없이 오직 하나의 목표가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전염병, 굶주림, 이념다툼, 친일잔재, 모든 복잡한 줄기가 엉켜 있었지만 그 속에서 철수가 걱정하는 것은 단 하나의 이름이었다. 영희, 혹시 사람들이 친일 지주들도 습격하고 있습니까? 철수는 간신히 목소리를 가다듬어 물었다. 그의 시선은 이미 떠올리는 이름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경위는 피식 웃었다. 지금 같은 상황에 그들이 안전하겠습니까? 좋은 표적이죠. 백성들 눈에 가장 억울한 불평등을 대표하는 존재일 테니. 철수는 경위의 대답을 듣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마치 심장을 움켜쥐는 손이 나타난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더 이상 말없이 주변을 살폈다. 불길에 휩싸인 경찰서, 산산조각난 관공서. 시위대는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었다. 그때 철수의 뇌리에 하나의 모습이 번쩍 떠올랐다.
영희, 그녀가 있는 최창학 저택. 거긴 무사할까? 친일 지주 최창학. 그 이름은 지금처럼 민심이 끓어오르는 때 반드시 목표가 될 것이 뻔했다. 영희는 그 집안에 있었다. 그녀는 대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까? 철수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그는 품속에 신분증을 급히 밀어넣고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속으로 뛰어들었다. 길가를 가로막는 연기와 열기, 소리치며 바위나 몽둥이를 휘두르는 시위대의 물결을 비집고 나아가야 했다. 그는 굶주림과 분노 속에서 불타오르는 이 도시를 뚫고 영희에게 달려가야 했다. 조심하십시오. 뒤에서 경위가 외쳤지만 철수의 발걸음은 이미 멈추지 않고 있었다. 불길이 일렁이는 거리, 무너진 담벼락을 넘어 칼날처럼 날선 분노 속을 가르며 그는 달렸다. 식은땀이 흐르고 거친 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뒤돌아볼 시간은 없었다. 대구의 거리에는 선명한 동요가 있었다. 울부짖는 함성이 천지를 뒤덮고 깃발과 피켓, 불타오르는 추억과 억울함이 뒤엉킨 광란의 장. 그러나 철수에게 이 모든 것은 흐릿한 배경음이자 희뿌연 풍경일 뿐이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영희를 향한 불안과 결심이 맴돌았다. 길 곳곳에 널린 파편, 화염에 반사되어 일렁이는 빛, 검붉은 영희 속에 갇힌 대구 도심. 그 혼돈의 중심부로 향하는 철수의 발걸음은 점점 더 빨라졌고 심장 박동은 고동을 넘어 북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영희를 지켜야 한다. 이 한 문장만이 그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다. 37장 1946년 10월 5일 고급 저택의 정원은 더 이상 평온한 휴식처가 아니었다. 꽃밭은 짓밟혀 엉망이 되었고 조각품들은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무장한 괴한들이 대문을 부수고 들어와 안에 있던 이들을 가리지 않고 폭행하고 약탈하고 있었다. 비명과 울음소리가 불길처럼 치솟아 한때 아름답던 정원을 지옥의 한가운데로 바꾸어 놓았다. 마당 한가운데 최창하는 이미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낡은 저고리는 먼지와 흙투성이가 되고 얼굴에는 피와 땀의 자국이 뒤섞여 번들거렸다. 그를 둘러싼 청년들은 분노에 찬 발길질을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치를 떨며 고함쳤다. 이 친일 지주놈,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굶는다고. 쌀을 매점매석하고 사람들의 고열을 빨아먹은 거머리 같은 놈, 죽어. 최창하는 신음소리를 흘리며 몸부림쳤지만 이미 기운이 다 빠져버린 몸으로는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눈동자는 흐려졌고 축 늘어진 팔과 다리는 그가 더 이상 오래 버틸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바로 곁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최영희는 흐느끼며 간청했다. 두 손을 마치 땅에 닿을 듯 낮추고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제발 살려주세요. 돈이든 뭐든 다 드릴게요. 목숨만 살려주세요. 그러나 그녀의 간청은 오히려 더 큰 조롱과 분노를 불러왔다. 그래, 이 계집이 더 독종이지. 고리대금업으로 동포들 피를 빨아먹은 뱀 같은 년. 죽여버려, 이 년부터. 한 청년이 손을 치켜들어 그녀의 뺨을 치려는 순간 갑자기 날카로운 총성이 공기를 갈랐다. 탕, 탕, 탕. 순간 정원에 가득하던 비명과 고함이 멎었다. 괴한들은 뒤를 돌아보며 눈을 부릅떴다. 저택의 기둥 뒤쪽에 선 한 남자가 보였다. 그 남자 이철수 경감은 총을 하늘로 겨눈 채 차가운 시선으로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이 강도 놈들. 그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다. 당장 물러나지 못해? 죽고 싶지 않으면 꺼져라. 이어진 두 번째 경고 사격. 탕, 탕, 탕. 의 괴한들은 잠시 뒤로 물러서며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무력한 이들만 있던 저택에서 느닷없이 총을 든 이가 나타나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이 새끼, 넌 뭐 하는 놈이야? 한 괴한이 이빨을 갈며 이철수를 향해 뛰쳐나갔다. 뒤이어 다른 이들도 달려들었다. 철수는 총을 빼앗기지 않으려 애썼지만 수적 열세는 분명했다. 그는 넘어지며 괴한들과 몸싸움을 시작했다. 서로 뒤엉킨 채 시끄럽게 뒹구는 와중에도 그는 이를 악물고 소리쳤다. 난 미군정 경무부 경감 이철수다. 서울에서 진압군이 내려오고 있다. 여기서 계속 날뛰면 다 죽을 줄 알아. 지금이라도 나가. 그러나 분노에 사로잡힌 시위대에게 이 말은 귀 기울일 가치가 없었다. 그들은 더 거칠게 철수를 밟았다. 신음소리가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지만 철수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돌려
최영희와 최창안을 바라보았다. 피가 흘러내리는 시야 너머로 그는 영희에게 눈빛을 보냈다. 지금이야. 얼른 나가. 그 신호를 읽은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를 부축했다. 최창안은 이미 정신이 반쯤 나가 있었지만 영희는 이를 악물고 허둥지둥 저택 뒤편으로 도망쳤다. 울타리 넘어 빈 마당을 지나며 부녀는 이 지옥 같은 현장에서 멀어졌다. 철수는 그들이 무사히 벗어나는 것을 확인하자 마침내 힘이 빠져나가는 걸 느꼈다. 차가운 흙바닥에 코를 박은 채 그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주변은 여전히 혼란스럽게 뒤엉켜 있었지만 자신이 할 일을 했다는 안도감이 그를 감쌌다. 눈을 들어 바라보니 맑은 가을 하늘 아래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빛나고 있었다. 연기와 비명과 피로 얼룩진 이 지옥 한가운데서도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운 색을 띠고 있었다. 철수는 숨을 헐떡이며 마음속으로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이 정도면 됐겠지. 그러고는 고개를 떨구었다. 먼 발치로 영희 부녀가 도망치는 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가을바람이 은행잎을 흔들었다.